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논어 제17권 양화편입니다. 이제 17, 18, 19, 이제 20, 4편 남았는데, 20편은 양이 얼마 안 돼서, 이제 17, 18, 19편만 잘 소화하면, 이제 아주 대장정의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갈 내용. 오늘 17편 처음 시작합니다. 양화편. 그래서 양화, 역, 현, 공자, 이언을. 공자의 불견하신대. 귀, 공자, 돈, 이언을. 공자의 시기, 무야, 이 왕, 배지, 러시니. 우저도 하시되. 위 공자왈 레하라 여의 여이언홀이라 왈 회기보 미기방이 가위인호와 왈 불가하다 호 종사의 기실시 가위지호와 왈 불가하다 1월이 서이라 세불아여이니라 공자의 왈 낙다 오 장사의 롤이라 양화의 공자를 베개 커져 하거늘 공자의 보지 아니하신데 공자께 돈을 귀하야 날 공자의 그 없음을 시하야 가 배하듯이니 길에 우하시다. 공자께 니러 가로되 레하라 내 널로 더불어 언홀이라 가로되 그 보를 회하야 그 방을 미케홈이 가히인이라니라랴 가라사대 같이 아니하다. 살을 종홈을 호호되 자조 실을 실홈이 가히치라니르랴 가라사대 같이 아니하다. 1월이 가는지라 새의 나를 엿지 아니하나니라 공자의 가라사대 낙다 내 장차 사호리라. 자, 이 편의 제목은 양화라는 공자의 어떤 대화 상대자 이름이 먼저 나와서 양화라는 편이 붙었죠. 이 양화는 주석에 의하면 이름이 호고, 그래서 양호라고 하고, 계시의 가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주 시대에 봉건 그 체제상, 천자인 왕과 그 다음에 지방의 어떤 영지의 제후와 그 다음에 그 제후국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대부 집단, 그 밑에 그 대부 영지 밑에 다시 또 가신 있죠. 그거를 지금 양화는 그 급이었어요. 계시의 가신. 그러니까 노나라를 구성하는 여러 세력 가운데 계시라는 패밀리가 있었고 그 계시 패밀리 밑에서 다시 한 지역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양화가 그런 신분이었죠. 자, 이름은 양호였고 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국정에 상당히 그러니까 노나라 정치에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어요. 계시의 그 가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공자가 이 양화와 공자가 이제 헷갈려가지고 공자가 상당히 양호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그 공자의 활동과는 상당히 중첩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그렇죠. 양화, 욕현, 공자. 이건 사건 진술이죠. 이제 양화가 공자를 보려고 했다. 뵈려고 했다. 욕현, 공자. 자, 이렇게 이제 일단 공자를 보다, 공자를 뵙다라고 하는 여기 한 동사구인데, 이걸 다시 여기라고 하는 뭐 하려고 하다라고 하는 경동사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사 구조가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우리 영어라든가 우리나라 말에도 이와 같이 뭐뭐 하고자 하다 그러면 보고자 하다라는 보다라는 동사와 그것을 다시 보조하는 조동사로서 의도를 나타내는 보고자 하다 이렇게 여기 많이 쓰인 한문에서는
공자불견, 이것도 이제 공자가 양화가 보려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그랬는데 이 공자는 양화를 봐지 않았죠. 만나지 않았죠. 그랬더니 귀공자돈, 공자불견의 주어는 공자죠. 근데 귀공자돈, 이것은 주어가 양화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여러 문장이 지금 단문들이 여러 문장이 겹쳐져 가지고 한 상황을 지금 연속적으로 연결해 주고 있죠. 연속적으로 이제 상황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귀공자돈, 여기 이제 귀가 동사고 공자가 영어식으로 말한다면 간접 목적어고 돈이 이제 직접 목적어인 셈이죠. 돼지를 공자에게 돼지를 귀하다. 이 양화는 주어는 드러나 있지 않고 한문에서는 이렇게 외현적으로 주어가 안 드러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물론 대부분의 언어도 주어를 이렇게 서로 알 경우에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문만 특별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언어에 비해서 고전 한문에서는 이런 예가 상당히 두드러진다는 거. 근데 귀는 돈은 돼지이고 공자에게 돼지를 주다 이 말인데 상황상 그런 건데 귀라는 말은 원래 돌아갈 귀니까 또 시집가다 여자가 시집가는 걸 귀라고 돼요. 그럼 여기서 귀는 이제 돌려보내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로 씁니다. 괴 발음은 괴인데 이게 어떤 선물로 먹을거리 같은 걸 주는 걸 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먹는 음식을 공급해 준 걸 공괴라는 말을 씁니다. 공괴. 뭐 특히 음식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한턱 써가지고 예를 들어 뭐 수고했거나 고생했거나 한 사람 한턱 쏜다, 우리말 한턱 쏜다거나 또는 연로하신 분들한테 특별한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이렇게 대접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공괴한다. 이 공괴라는 말도 그 옛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즘은 성서를 읽어본 지가 아주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8, 90년대에 교회에서 예배를 사용하던 성서에도 이 공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뭐 예수께 공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걔는 여기서 이제 증여하는 것이죠. 특히 음식 같은 거. 왜냐하면 앞에 있는 글자가 음식을 나타낸 글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돼지를, 살아있는 돼지를 줬다기보다도 아마 돼지를 이제 예물로 돼지고기 같은 걸 아마 보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귀공자돈의 주어는 양화했죠. 근데 그러니까 또 다시 공자를 또 주어로 노출시켰어요. 공자 시기무야 이왕배지. 이제 공자가 주어고 그다음에 왕배 이렇게 돼 있죠. 이 기무야라는 삽입구 목적구가 있고. 그럼 시하고 왕배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 사실은 왕배도 또 동사 두 개가 겹쳐진 구조죠. 가서 그에게 절하다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지금 동사 시간성을 그 시간상에서 동사로 그 공자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상은 세 가지 행위죠. 시, 왕, 배 이러한 구조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병렬 접속사는 하나만 쓰였다는 거예요. 뭐 왕배는 아마 사건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붙여 쓰는 것 같고, 지는 당연히 목적어로서 양화를 가리키겠죠. 그럼 여기서 이는 어쨌든 병렬적으로 두 가지 이상이 되는 두 가지 그 상황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로적인 걸 두 개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병렬 접속사라고 해서 그 기능이 어쨌든 두 개를 나란히 병렬하는. 근데 여기서 주어는 어쨌든 공자니까 이 시는 본래 우리가 때라는 그런 명사로만 이해하면 좀 의미가 잘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시는
아마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쓴 것 같은데, 시, 이런 의미로 봅니다. 엿볼시. 그러면, 기무야는, 기는 지시사로서, 지시어로서 아마 양화를 가리킨 것 같고, 이 망 또는 무로도 발음되는 이것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없다. 이런 의미죠. 부재, 특히 부재. 그러니까, 양화가 부재함을 엿보아서, 양화가 없음을 엿보아서, 왕배지 가서 그에게 절하였다. 옛날에 그 풍습에는 어쨌든 누가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직접 못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직접 거래를 해가지고 주고받지를 못했을 때는, 이제 나중에 선물 준 걸 알게 되었을 때는 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문 앞에서 절을 하는 그런 예가 있었답니다. 물론 만나보고 절할 수도 있겠지만, 없으면, 찾아갔는데 없으면 절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양화를 직접 만나기 싫다는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양화가 욕현 공자 했는데 공자 불견 그랬거든요. 이 불견은 우리가 그 표현상에서 어떤 뉘앙스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허사나 뭐 조사나 이런 걸 그 삽입구 같은 걸 대입하지 않고 바로 그냥 딱 동사만 이렇게 제시할 경우에는 굉장히 여기 이제 단순 과거 같은 건데, 이 단순 과거는 그냥 사건 진술이에요. 이런 내용상 다른 해석 여지도 별로 없고, 그야말로 그냥 안 봤어. 보기 싫어가 안 봤어.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만나니까 양화가 공자에게 돼지를 선물로 보내줬고, 그럼 선물로 주면 당연히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관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한 번은. 그러니까 이제 공자도 그 의미를 파악하고서는 직접 그러니까 양화가 있을 때 가지 않고 양화가 없다는, 외출했다는 상황을 딱 파악하고 포착하고서 가서 거기에 절하고 오면 돼요. 만약에 못 봤으면 뭐 인사하면 되지만,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절만 해도 되거든. 집 앞에, 집 문 앞에. 그러니까 그 상황을 공자가 이제 그렇게 노려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절을 하고 돌아오는 길인지, 뭐 만나는 길, 그 상황에서, 이거 맞닥뜨리다, 이 말이죠. 맞닥뜨리다. 만나다. 요 글자가, 이렇게 쓰면 우연히 할 때 우자죠. 짝들은 우연히. 여기 착받침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그 공간의 이동, 공간적 상황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는 만나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양자가 만나다. 어디서? 도에서. 도는 길, 도자의 의미로 쓰였어요. 원래는 진흙도라고도 쓰이고 하는데, 길, 도자예요. 길에서. 여기서 구, 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지어의 주말, 여기 일찍부터, 논어에도 이미 이렇게 합음사 또는 합음사라고도 하고, 하여튼 줄여서 축약된 글자예요. 두 글자가. 현대에도 이런 예가 있다 그랬죠. 과거에도 이런 예가. 사람은 어쨌든 언어 생활에서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줄이거나 글자를 줄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와 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동사 목적어를 지시하죠. 대명사로서. 지시 대명사로. 목적어를 지시. 요거는 이제 전치사 같은 것이 원래 한문이나 중국에서는 계사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의 표준 그 문법 학자들의 어떤 표준적인 문법 용어로는 계사라고 많이 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약간 영어식 그런 언어 구조 익숙하니까 전치사라고 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계사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이것은 명사 앞에 있는 것이잖아요. 도라고 하는 기운사. 길에서 그를 만났다. 우저도는 정확하게 이제 그 언어 한자가 가지고 있는 맥락을 정확하게 이제 분해를 하면 길에서 그를 만났다. 이렇게 되죠. 길에서 그를 만났다.
길에서 그를 만났다 해서 그를 이렇게 좀 복잡하죠. 네. 만났다 그를 해서 길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게 여러분들이 좀 뭐 제가 이렇게 어줍지 않게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어 공부할 때 이런 방식으로 분해해서 공부하면 굉장히 초보인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잘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뭐 러시아어를 공부하겠다. 러시아를 처음 배운다. 막 배운 초보자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 공부를 하면 금방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자, 그래서 위공자왈, 여기서 이제 우저돌이가 일단 양화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랬더니 위공자왈, 공자에게 말하다. 자, 왈은 우리가 직접 인용하는 의미라 그랬죠. 직접 인용하는 거. 또는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 말을 이렇게 인용할 때 왈이라는 것입니다. 레하라. 이걸 레하라는 독립된 그 한 문장이죠. 오너라, 오시오, 와라,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가 그 동사 원형이 문장 앞에서 쓰이면 대부분 명령형이 될 수가 있죠. 영어에도 마찬가지고 한문에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도 뭐 가, 와 이렇게 딱 맥락을 끊어버리고 단문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명령형이 되죠. 레 하라. 하라라는 우리 훈을 토를 달아나와 그렇지 원래는 레 라이 정말 현대 발음 라이. 과거에도 뭐 라이라고 발음하면 아주 공자 시대에는 레 비슷하게 발음했을지도 몰라. 레 이렇게 와라 오시오 이은 호리라. 여 이 나죠 나. 여는 뭐뭐를 더불다니까 뭐뭐와 함께 뭐뭐 하겠다라는 일종의 동사예요. 보조 동사. 불완전 동사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저희가 그 중고등학교에서 그 문법으로 배울 때는 불구동사 그랬는데 요즘 불구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좀 안 좋다 해가지고 불완전 동사입니다. 그리고 다 갖추지 못했다. 동사의 의미 변화를 다 갖추지 못하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활용이 된다 해가지고 불구동사로 했는데 요즘은 불완전 동사라고 요즘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동사가 몇 개 있죠. 지난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리다, 뭐 더불다, 가로다 뭐 이런 몇몇 동사들. 영어로 말하자면 with 같은 것이죠. 뭐뭐와 너와 이는 너의 너이.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명료하게 밝히고 있죠. 이 이렇게. 1인칭, 2인칭의 인칭 대명사를 명료하게 밝히고 있죠. 너와 더. 근데 너라고 표현했다는 거, 이로 표현했다는 거, 보통 2인칭으로 쓸 때는 자를 많이 썼거든요. 자. 근데 그 이라고 썼다는 것은 양화와 공자 사이의 관계가 좀 더 자라는 표현보다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의 관계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도 있죠. 아니면 양화가 뭐 의도적으로 좀 공자를 폄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2인칭 대명사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말한 사람, 다시 말해서 1인칭과 2인칭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겠다. 나는 너와 더불어 말한다. 자, 여기서 보면 현재형이죠. 사실상은. 한문이 시제의 표현 양식이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는 명확하게 과거형, 현재형 정확하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완료형을 추가해가지고 여러 시상을 12가지 시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뭐 로망스라고 속하는 불어나 뭐 이탈리아도 훨씬 더 많고 독일어, 뭐 러시아 이런 거 훨씬 더 많은데 어쨌든 영어만 해도 현재에서 이루어진 건지 과거에서 이루어진 건지 그것이
어떻든 그 동작이 이어지고 있는 건지 단절된 건지 이런 것들을 동사형 속에서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한문은 그게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맥락상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연 이것도 나는 지금 너에게 너와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너와 말하겠다. 말해보자. 뭐 이런 식의 그 상황이 형성되지. 나는 너와 말한다. 이렇게는 말하지는 않거든. 어떤 상황에서도. 아, 쉬는 시간 왜 줘? 저쪽으로 옮겨. 네. 그러면 40분에 끝내. 알겠어. 지금 끝내요. 아, 이런. 그러면 잠시 그 진행 문제가 있어서 잠시 쉬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오늘 갑자기 이 호남학과에서 아주 국제적인 국제 학술회가 있어서 이렇게 좀 어수선했습니다. 자, 양해하시고. 이게 좀 미안한데요. 이것 좀 이렇게 좀 돌려주면. 안 봐도 되긴 한데. 자, 시작할게요.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되죠? 네. 자, 위공자왈 내하라 이연홀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좀 공자한테 양화가 오시오 오너라 오시오 내가 너와 더불어 그대와 더불어 말하겠습니다. 대화합시다 이 말인데 그래서 이라고 쓴 거는 이제 어쨌든 공자와 양화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지표다. 왜냐하면 어떤 용어를 선택하는가 어떤 관계에 따라서 다르죠. 네, 그러면서 왈이하는 지금 양화가 공작이 한 말이죠. 회기보이 미기방. 회기보이 미기방. 이 역시 그 병렬로 접속돼 있죠. 회, 그다음에 이 이렇게. 이 글자도 여기 쌀미자인데 여기 착받침 붙어 있어가지고 헷갈리다, 미혹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회도 이 글자가 그 회 또는 그의 발음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하면 흙덩이가 무너지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 또 뭐 몇 가지 있어요. 글자가. 회 또는 괴로. 여기서는 마음심이라는 것이 붙어서 이건 의식 현상을 일반적으로 총칭해서 심을 붙이니까 이것은 발음은 회고 뜻은 이렇게 마음의 어떤 의식. 특히 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 자체는 품을회가 되죠. 품을회. 지난번 전에 아주 그 일기 때인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이 회자에 회포를 푼다 우리가 회포 뭐 또는 뭐그 하여튼 뭔가 잘 문제 소리 들려요 이제 들리죠? 뭐 이렇게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이런 예가 너무 막 딱 짜여 있는 것보다 지우기 좀 이따가 지우기 지우개 예 이따가 자 그래서 회는 어쨌든 품는다 그 기미독립선언서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2천만 인인이 방촌의 인을 회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때 이제 독립선언서 할 때 한국 조선 전체 인구가 2천만쯤 됐나 봐요. 그래서 2천만 인인이 2천만 되는 사람이 모두 왕촌의 인을 칼날을 품고서 이렇게 그래서 회라는 말. 자 그럼 인은 이제 어쨌든 두 개를 이렇게 병렬식으로 연결한 건데 여기는 기, 회, 기, 보 이렇게 했고 회기보, 미, 기방 이렇게 했죠.
기는 어쨌든 여기서도 양쪽에 다 지시사로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기가 지시하는 것이 이 말하는 사람들 상호 간에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된 또는 뭔가를 지칭하는 것이 정확하게 아니 유추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면 기를 쓸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지시한다기보다도 그럼 회 보물을 품고서 나라를 미하다. 이것은 이 미하다 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잘 안 나타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여기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타동사로서 나라를 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타동사가 되는 것이죠. 나라를 혼란하게 만든다. 나라를 어지럽힌다. 여기서는 물론 란이라고 하는 정도면 란이라고 하면 명확 엄청 더 그 정치 상황을 하극상이라든가 뭐 이런 정치 여러 정치 상황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미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나라의 어떤 정치적으로 조금 어렵게 만든다든가 또는 정치적인 지향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좀 소란스럽게 만드는 정치 어떤 나아가는 방향을 대해서 정확하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이제 쭉 말하는데 라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보를 품고서 나라를 방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인데요. 보는 결국 뭘 의미하냐 하면 물 또는 보배라고 하는 추상화한 추상적으로 대유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라를 이제 혼란스럽게 만든다, 나라를 어지럽힌다 라는 의미가 되려면 이 보물을 활용하면 나라를 어지럽히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역으로.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이 보물은 나라를 경륜할 수 있는 지혜라든가 또는 도덕적인 뭐 옛날에는 위정자들이나 지배자들이나 또는 공직자이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뭐 현대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사실 도덕으로 정치하는 건 아니죠. 요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이렇게 인사 뭐랄까 권력이나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인사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아직까지도 도덕과 윤리의 어떤 그 명확한 의식 같은 것이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그런 영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보호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경륜할 수 있는 지혜와 도덕적 역량 이런 걸 두루 말해서 어쨌든 간에 요즘처럼 말하는 영향력까지 정치적 영향력 그런 영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지 못한다. 나라에 도움이 못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럼 인이라고 하는 인한 사람은, 인한 영향력을 갖는 사람은 도를 회하고 있기 때문에 방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맥락이 되겠죠. 우리가 역으로 유추하자면. 따라서 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논어의 여러 그 앞에서 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도덕적 역량 전체를 두루 일컫는 말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인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공자의 대답이죠. 불가, 그럴 수 없다. 이건 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가라면. 그럼 지금 이게 이제 공자한테 너는 회 기보했다고 생각되는 사람 아니냐? 그게 너 자부심 아니냐? 이걸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공자한테. 호종사의 기실시 가위 지호 종사를 좋아하고 이 종사 자체가 일에 따르다, 일을 쫓다 해가지고 일을 따르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동사구가 다시 목적을 이루고 있죠. 일에 따르기를 좋아하다. 물론 이렇게 보면 일을 쫓기를 좋아하다. 일을 벌리기를 좋아하다. 일하기를 좋아하다. 뭐 그런 맥락이에요. 근데 종사는 우리 현대에 와서는 종사가 뭐에 종사하다 해가지고 약간 명사화해 동사구 명사구처럼 됐지만 옛날에는 이게 각각은 원래 일을 따르다. 그것을 좋아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기실시의 요 글자가 이렇게 돼 있죠.
정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약자로는 간자로는 이렇게 써요. 뭐 이체자라고 해요. 이게 극인데 극 발음이 두 가지예요. 극 또는 기. 근데 극으로 하면 이건 빠르다라는 의미에서 빠르다라는 형용사. 기면 자주. 주석에 기는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이럴 때도 이것도 발음이 두 가지예요. 수는 넘버죠, 넘버. 숫자. 삭은 자주. 그러면 기가 여기서도 기는 자주가 되죠. 자주. 기실시. 요 극자 앞에 나무목이 있는 거. 나무목이 있는 거. 요게 끝 같아요. 태극할 때. 극도, 뭐, 극한, 뭐, 북극, 남극 할 때. 폴, 뭐, 스탠다드, 뭐,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여기서는 이 극이 아니고 기로 읽어가지고 자주 이런 의미로 쓰였다. 자주 실시, 때를 잃어버린다, 때를 놓쳐버린다. 일을 하려고는 하는데 일을 막 어쨌든 공적인, 여기는 특히 공적인 그런 일,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하겠다고 덤벼들긴 하는데 자주 때를 놓쳐버린다. 그 꼭 필요한 때, 버리기에 정확한 때, 또는 일을 처리하는 정확한 때, 그런 때를 놓쳐버린다. 그것도 자주. 가위치호, 하다고 할 수 있겠나. 여기서는 그 다음에 지했으니까 이거는 지각 능력보다는 지혜로운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지혜롭다 할 수 있겠나. 불가. 이거 역시 또 공자가 불가하다, 옳지 않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 다음에 역시 또 양화의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화가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계속 반복될 때 이 한문에서는 맹자에서도 그런 예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데 대화의 말하는 주체를 일일이 밝히지는 않아요. 한 사람만 쓰고 한 사람은 잘 안 밝혀. 옛날에는 참 왜 그랬는지 아마 종이를 아끼려 그랬는지. 그랬더니 영화가 뭐라고 하냐면 일월서의 세불아여 해와 달이 간다. 해와 달은 간다. 서의잖아요. 그러니까 서라고 하는 동사가 한 번 일과성으로 이루어지는 동사가 아니라 어떤 진행적이죠. 그래서 해와 달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글자가 이처럼 문장 뒤에 쓰일 때 시상을 시제적 측면을 가질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의라는 거죠. 물론 주관적인 진술에도 많이 쓰이지만 이런 경우는 시간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뉘앙스를. 일월서의. 세불아여. 세월은 불아여에서 여는 동사로서 더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관여하다, 더불다, 같이 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월은 나에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세월이 나와 같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목적어가 안돼 여기 1인칭의 목적어일 경우에는 대체로 도치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여 이렇게 됐죠. 요 구절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주자의 권학문의 요 두 구절이 운용이 되고 있죠. 1월 서이여 세불아연이니 여기는 아연 해가지고 이을연 했습니다. 그건 아마 저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아문 때문에요. 오호노이라 시수지건 오호노의 시수지건 그 1월서의 세불아연 오호노의 시수지건 이렇게 연건 이렇게 그래서 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로 돼 있죠. 네, 이건 아마 1월서의 세불아여 이렇게 요 두 마디만 있기 때문에 의와 여를 역시 아분을 이루고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참 말을 특히 이건 또 어쨌든 대화를 그대로 채록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중에 편집을 했거든요. 편집할 때 이렇게 라임을 맞춘다든지 이런 게 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글쓰기 기법으로. 그랬더니 공자왈 마지막으로 이제 공자라고 해가지고 또 명료하게 주어를 밝혀있죠. 낙다 오장사의 롤이 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유하고 락, 대답의 차이 두 가지 방식, 유와 락. 유는 의심의 여지 없이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답을 할 때는 유, 락은 약간 유보적인 답, 유보적인 답을 할 때는 락, 이렇게 한다. 여기 락다라고 말한 거는 유, 이렇게 만약에 공자가 유 이렇게 말했더라면 아, 네, 바로, 그래, 알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뉘앙스인데, 락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알았다. 한번 생각해 보. 이런 뉘앙스가 된다는 거예요. 락다, 이렇게. 오장사의. 그래서 장이라는 그 시간 부사 같은 게 쓰였죠. 태도를 나타내는 내 장차, 장, 부사. 사는 여기 벼슬 할 사고, 의는 역시 이 말한 사람의 주관성을 나타낸 거죠. 내가 장차 벼슬 하겠다. 이 말은 너를 섬기겠다. 네 밑으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들어가지는 않았죠. 물론. 자,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양화라는 인물이 제일 처음에 이 편집에 제일 처음 나와가지고 양화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이 편도 양화라는 편. 공자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도 많은 친분이 있는 인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여기서는 어쨌든 그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재가 뭐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공자는 그 당시로는 명망 있는 인물이었고 또 유능한 그 당시로서는 아주 그냥 소문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자의 영향이 엄청났기 때문에 공자를 자기 휘하에 둔다면 그야말로 영향력을 아주 높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했고 그래서 양화가 공자의 공을 들였던 그런 맥락인데 우리가 지금 돼서 뭐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지금에서도 이런 맥락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참모로 두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역시 뭐 속담처럼 보이지만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끼리 모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자왈 성상.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찾아보지는. 그러니까 존대하지는 않잖아. 이 이렇게 말했거든. 이는 너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만약에 존대했다면 군 또는 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이렇게 말한 걸로 봤다면 상당히. 근데 그 논어에도 보면 공자와 상당히 무람 없이 지내는 그 대화하는 사람이 꽤 많이 나와요. 앞에 나왔던 원헌도 거의 한 예였죠. 이렇게 정강이를 쭉 뻗고 앉아 있으니까 공자가 지팡이를 툭 치면서 사람이 왜 나이값도 못한다고 야단치는 그런 것처럼 예. 자왈 성상근야이나 습상원야입니다. 자이 가라사대 성이 서로 가까우나 습으로 서로 먼하니라. 이 보통 우리가 그 유학이 도덕 그러니까 공자 맹자 그러니까 공자 증자 자사 맹자 계열로 내려오는 유학을 우리 보통 정통 유학 뭐 이렇게 말하고 도통과 결부짓는데 이런 유학은 도덕적 유학이거든요. 도덕지상적 도덕을 가장 중시하는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국시대라는 상황성 속에서 볼 때는 순자 계열의 유학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도 해요.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명자의 그 우리의 도덕 철학의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건 성선설이죠. 성선설. 인간 도덕적 인간은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은 형이상학적으로 이미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 본성은 도덕적으로 선을 지향하고 선하다. 현실적으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여 상태다. 뭐 이런 식의 성선설에 입각해서 사상을 펼치는데 이게 공자에게서 비롯됐다고 공자의 사상을 계속 발전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자가 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예는 거의 없어요. 요게 아주 거의 뭐 본성 자체를 말한 거는 이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요. 성이란 말씀. 성을 두드러지게 내세운 거는 거의 많지 않아요. 이 성이란 글자는 어쨌든 우리가 그 의식 현상,
또는 그런 심리적, 의식적 현상을 나타내고 그 글자의 그 발음 구조는 생이죠. 이 글자가 단순히 발음만 따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이 글자 두 개가 조합할 때 어떤 맥락 속에서 볼 때는 어쨌든 모든 생명체가 그 생명체로서 지향해 가는 오리엔테이션 같은 게 있죠. 어떤 지향성, 정향성 이걸 성이라고 보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자연 동물과 큰 차이가 없죠. 별로. 그래서 성으로 이해한다는 거는 인간의 성향으로 이해한다는 거는 너무 인간을 이제 저열하게 만들. 그래서 그 인간다움을 어디서 찾을 건가라고 해가지고 이 성을 도덕적 선으로 도덕적 의식으로 이제 격상시키죠. 그게 맹자의 논리인데 공자에게서는 어쨌든 공자의 그 도덕 이상적인 도덕적 이상주의를 잘 개성하고 발전시켰다고 하는 맹자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정작 논어에는 본성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물론 인을 말하기는 하지만 예, 도덕적 성향이 어떻고 도덕적 본성이 어떻고 뭐 이런 걸 그렇게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거. 다만 여기서 이제 겨우 성상근냐 습상원냐 요 정도 말이 아주 대표적인 말인데 본성은 서로 가깝다. 근사치를 이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 사람의 습성은 아니, 성향은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습상원냐 습관이 서로 멀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이야기했듯이 생물학적으로 호모 사피엔스 린네다. 이게 이제 어쨌든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린네죠. 생물학적으로 다 똑같은. 예. 근데 이 호모 사피엔스 린네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문화 토양 속에서 자라느냐 문화적 DNA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타고난 성향은 비슷한데 후천적인 습득에 의해서 달라진다. 여러 가지 형태로 특성을 갖게 된다. 보편성, 특수성 이렇게 말하죠. 저마다 다른. 이걸 뭐 성리학자들 주작 뭐 송대 들어오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기질지성이 어쩌고 본연지성이 어쩌고 뭐 막 그런데 그렇게 번세하게 논의하기보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공자 당시라는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사람 비슷비슷해요. 생각하는 방식이나 뭐 지향하는 거나. 근데 그 사람이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하느냐 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형제나 쌍둥이조차도 자기의 위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성향이. 네, 그런 것들은 타고난 게 아니라 이제 후천적으로 학습된 거다 이런 의미가 되죠. 사실 우리가 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습은 다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도 이제 공자의 요 구절도 오해를 받거나 또는 공자가 봉건적 그 사고방식을 소유자다 뭐 이렇게. 근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민주적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양이 뭐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어쩌다 그렇지만 서양 역시 고대 헬라스의 민주정 역시 모든 사람에게 민주가 아니었잖아요. 남자에게만. 그것도 아테네의 시민권을 가진 남자. 왜냐? 그 사람들이 그 아테네를 지켜내고 아테네 어쨌든 간에 그 여러 뭐 벨로스 동맹, 페로폰네소스 전쟁, 뭐 여러 전쟁, 페르시아 뭐 이런 그 이민족의 침입에서 을 지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권한을 인정해 줘가지고 시민이 된 것이고 그 사람들의 그 의견을 도출해서 합의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 된 거지. 그 당시에도 민주정 자체의 효용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은 아주 민주정을 아주 그 나쁘게 봤죠. 중우 정치로 흐른다고. 그러나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부르주아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 절대 왕정 거치면서 이제 부르주아 사회가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제 주권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공자 당시에는
어쨌든 이러한 방식이 효용성으로도 훨씬 어쨌든 뭐 더 효용적인 가치는 있었죠. 예를 들어 아무에게나 다 발언권을 주고 이러면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공자의 경우도 이런 말들이 맥락, 이런 그 발언이 오해를 많이 받고 있고 또 비평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유상지 여하우는 불이니라. 자의 가라사대 오직 상지와 다뭇 하우는 있지 아니하느니라. 유는 부서죠. 오직 다만 이런 부서. 상지, 상지 이렇게 돼 있지만 예, 요 지는 요 지는 요런 의미예요. 하우. 그럼 요 상지와 하우에 대해서도 뭐 몇 가지 좀 분석할 때 조금 다르 위에 있는 지혜로운 자, 아래에 있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아예 딱 단정적으로 계급적으로 나눴다고 보기도 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과 아주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부사적으로 보기도 해요. 둘 다 뭐 근거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맥락 속에는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그럴 수 여건도 안 되고 여가도 없고 인프라도 안 돼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히 정보를 가진 사람은 그 귀족층 또는 상류층 또는 지배층일 수밖에 없었고 근데 여기서 다만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움직일 인데 옮기다 뭐 이런 것인데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말은 변화 가능성을 말하죠.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상지,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서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어지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지지 않는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걸 이제 인간의 어떤 개선의 가능성을 봉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경험상 사람이 한 4, 50쯤 지나면 성향이 안 바뀌어요. 습성이 돼버려요. 인습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맥락은 아마 공자가 이걸 독립적으로 아주 뭐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 끝에 내린 거라기보다도 어떤 맥락 속에서 한 말인데 그 말이 앞뒤 맥락은 떨어져 나가버리고 요것만 남아가지고 운용되다가 이제 수록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논어에서 여러 구절이 그렇게 보여요. 맥락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은 우리가 유추할 수 없고 그 말만 남아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오해되거나 뭐 인용되거나 이용되거나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발언도 일종의 앞뒤에 뭔 맥락이나 사건 뭐 이런. 그래서 가끔 가다가 꼭 하게 공자가 어떤 발언을 했는 맥락이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공자가어라는 책 보면 공자가어라는 보면 좀 더 맥락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공자와 논어를 이해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죠. 거의 뭐 중요한 텍스트예요. 학자에 따라서 이건 뭐 위작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면 근래에 와서는 상당히 그래도 오리지널리티 이게 인정받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공자가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자지무성하샤 문 현가지성하시다 부자 완이 이소왈 할개의 언 영우도이리요 자유의 대왈 석자의 언야의 문저 부자하의 왈 군자의 학도적 애인이요 소인이 학도적 이사야이라 호이다 자왈 이삼자 언지언이 시야이니 전언은 희지이니라 자의 무성에 가샤 현갓 소리를 들으시다 부자의 완이히 소하야 가라사대 개를 할 홈에 어찌 우도를 쓰리요 자유의 대하여 가로되 네 언이 부자께 듣자오니 가라사대 군자의 도를 학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학하면 버림이 쉽다 호이이다 자의 가라사대 이삼자 언이 시하니 전언은 희홈이니라 요 구절 또 대단히 뭐라고 할까요 공자학단의 분위기를 좀 그려주는 일종의 에피소드인데 상당히 재미있고 또 뭐라 할까 그 사제간의 그 순수한
상당히 그 순수한 당시 사람들이 아마 아주 뺀질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참 재밌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가. 자, 지무성, 지무성의 지는 본 동사죠. 가다라는. 지가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 의미는 가다라는 글자인데 이게 주로 문법적 기능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한문 맥락에서 지라는 글자가 간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얘기를 많이 찾아보기 어려운데 맹자에도 몇 번 안 나와요. 논어에도 그러고. 그리고 요 경우도 가다라고 하는 동사, 고우라고 하는 본 동사로 쓰였다. 무성은 땅 이름인데 우리나라 땅이었던가 뭐 그런데 자 무성에 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자 선생님께서 자니까 선생님께서 무성에 가셨다. 그 다음에 문현가지성 하시다. 문현가지성은 또 다른 그 상황이죠. 진술이죠. 간 것이 1차적인 상황 진술이고 그 다음에 문현가지성 현가의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이 2차적인 상황성을 설명하고 있죠. 문은 듣다라고 하는 그냥 지각적인 감각적인 동사죠. 뭘 들었나? 현가의 소리를. 현가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네. 여기 발음이 현이고 발음이 검을 현자 현이고 여기에 뜻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주로 줄, 시위 이런 뜻. 활시위 요거는 활공자가 들어갔으니까 활시위였고 요거는 실로 꼰 거니까 주로 악기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이제 현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구별하지는 않았어요. 현은 어쨌든 우리가 현악기 그러죠. 현악기. 바이올린, 비올라는 그다음 첼로, 뭐 더블 베이스 뭐 이런. 피아노는 현악기일까요? 뭔 악기일까요? 피아노. 현악. 예.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건반 악기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망치 같은 것이 현을 때려서 소리 내죠. 그래서 다 현악. 근데 현악기는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같이 이렇게 현을 활로 문질러서 내는 건 뭐라 그래요? 찰현악기. 예. 그 다음에 검은고나 가야금 같은 그런 거. 네. 튕기고 막. 그다음에 농현악기 그런 거 같아요. 네. 농현. 예. 아이고 정확하게 타현. 예. 현악기예요. 피아노가. 야 정말. 가는 노래 가짜죠. 그러면 현가라는 말은 악기를 타면서 노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악기와 노래를 요즘 왜 가야금 병창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 물론 전문적인 악사가 음악을 연주하고 거기에 이제 가수가 노래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현가 소리가 들렸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유가 그 뒤에 나오는 언언이죠. 이름은 언언. 이 언언이란 제자가 무성의 읍제가 됐거든. 무성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면장 뭐 이런 적이 됐는데 그 무성 땅을 가가지고 관리하면서 원래 읍제들의 기본적인 그 업무는 세금 거두고 뭐 관리하고 행정소송 들어주고 이런 건데 이 자유라는 제자는 거기 한술 더 떠서 이제 막 요즘 말로 하면 문화적인 그 사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보기에는 참 여러 만감이 교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현가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기대도 안 했던 현가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 뭐 인근에 면단이 갔는데 거기에 면소재지에 면민회관 같은 게 있는데 군민 정도도 돼. 아무튼 회관에 갔는데 오케스트라로 음악 연주회를 한다더라. 뭐 이런 거예요. 상당히 놀랍잖아요. 엄청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부자가 완이이소 완이이소 역시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완은 원래는 골풀이라고 해가지고 자리 짜는 그 이렇게 삼각형 단면으로 보면 삼각형이고 이제 밑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골이 있는데 화문석 같은 거 있죠. 그 돗자리 짜는 거. 그런 풀 종류가 완이. 근데 여기서
이는 언이라든가 연이라든가 여라든가 이런 글자와 함께 쓰여, 이런 글자가 앞에 글자 뒤에 붙어가지고 부사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완하게. 여기서 완은 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그 어떤 동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빙그레 뭐 이런 빙그레부터 빙그레하게 뭐 빙그레 그리고 웃었어요. 빙그레 하면서 웃었어요. 빙긋 웃었대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이제 공작 한 마리. 할개 언 영우도 여기 아주 오래된 우리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다라고 하는 어울리지 않는 그 수단 이걸 나타내는 할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 하는 이 속담이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이 유래가 3000년도도 됐다 2000년도도 됐다. 이야 놀라운 일이죠. 아마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그 속담인데 이게 공자 논에서 유래됐다는 건 참 깜짝 놀라울 일입니다. 근데 할개는 뭐 벨, 할, 가를 할 자니까 닭개자고 닭을 잡는다, 닭을 가른다 이런 뜻이고 이게 이 언자가 문장 끝에 나오면 이제 그 말하자면 이걸 지시사 뭐 이런 것들을 결합해 가지고 그 문법적 기능을 했는데 중간에 나오면 문장이나 단락 구의 앞에 나오면 이건 부사로 쓰여가지고 어찌라는 의문 부사로 쓰여요. 주로 대부분 의문 우리 언감생심 하듯이 언감 그 언자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게 기자죠. 그래서 기감, 언감 이런 말은 현대에는 뭐 거의 잘 안 쓰이지만 몇 년 좀 이제 조금만 이전 앞세대에 가면 아주 격식 차린 그 서면어, 격식 차린 그 고급어로 쓸 때는 이 말 많이 썼어요. 어찌 제가 감히 언감생심 하듯이 영우도 그 속칼을 쓰랴. 그러니까 현가는 속칼인데 지금 무성을 다스리는 거죠라는 거죠. 무성 같은 작은 땅을 다스리는데 뭐 그리 거창하게 오케스트라를 이용하냐. 무성 같은 조그만한 면 단위 그런 동네 사람들의 문화적인 그런 걸 소양을 키워준답시고 무슨 오케스트라를 지금 하냐. 뭐 이런 식의 약간, 뭐랄까. 정확한 표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뭐랄까. 비꼬다기보다도 아무튼 그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자유가 대활. 여기서 대활 그랬어요. 이 말도 보면 자유활 안 하고 자유대활 그랬죠. 그죠?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대활이라고 했을 때와 활이라고 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그 느낌, 이런 게 달라지죠. 뉘앙스가, 맥락이. 그래서 대활, 상당히 정색하고 대답한 듯한 느낌이 탁 나죠. 여기서. 자유대활. 석자의 언야이 문저부자. 석자는 옛날 이런 뜻이고 자가 붙으면 시간사 뒤에 자가 붙어가지고 시간을 나타내는 전미사로 많이 쓰입니다. 뭐뭐에 석자에 언야이 제가 언은 그 자유의 이름이 언인데 언야 이렇게 했어요. 야 이건 사람 이름 뒤에 붙어가지고 약간의 뒤에 문장과 구별해 주거나 뭐 또는 휴지를 둬가지고 약간 긴장을 유발하거나 또는 부드럽게 만들어 주거나 뭐 여러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어는 그 스승이니까 공자가 그래서 저가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을 높일 때 자기 본명을 써요. 편지에도 조선시대 때 뭐 이럴 때 이제 이전 과거 사회에서는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잘 안 하고 이름을 밝히려. 예를 들어 퇴계 선생 편지글 보면 황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쓰면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자기 이름을 직접 씁니다. 여기서는 스승이니까 언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언냐의 문저 부자 역시 저가 나왔죠. 지어 문지어 부자 이 말입니다. 문지어 부자. 그럼 부자께 들었어요. 여기 뭘 들었는데 이 듣다라는 동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들음에 대한 대상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냐? 이 뒤에 나온 동사. 한문은 이처럼 앞에 주제라든가 화제 같은 거를 제시하고 본래 하고자 하는 내용을 뒤에 돌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 언어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내용이 점점 복잡해지고 길어지니까 그걸 앞에 내세워 가지고 말하면 헷갈리기 쉽죠. 그다음에 형식상 이런 예가 그 영어에도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말은 관계사가 없으니까 이제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렇게 좀 복잡해지고 나중에 주어하고 호응되는 동사가 서로가 제일 뒤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한 문장에 특히 서양 사람들은 한 문장에 무슨 주어가 서너 개씩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맥락을 따져보면 안 끼고 이렇게 돼 있다. 근데 한문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계사처럼 처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문에는 관계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주제어, 그다음에 실제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저 부자에서 문의 실질적인 목적절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부자 혼이 부자께 들으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부자께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선생님께서 이러이러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선생님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뜻이라. 이런 문장 구성이라는 거예요. 군자, 학도적 애인, 소인, 학도적 이사 이런 말을 들었다. 이게 지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한다. 여기서 군자는 지배층이고 이는 피지배층일 수 있죠. 그러니까 군자는 공무원, 요즘 말로 지배, 피지배 하니까 너무 좀 계급 구조가 나타나는데 사실 공자 당시의 어떤 사회상과 결부시켜 본다면 군자는 공무원 같은 거예요. 약간 쉽게 말하면. 이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보통 일급들. 그러면 군자는 도를 들으면 이제 공무원이 공직의 윤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 공동체를.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공동체를 아끼고 아낀다 사랑한다 같은 뜻이에요. 옛날에는. 그럼 아낀다 요즘 말로 하면 인색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하겠죠. 우리가 지금 그 공무원들의 그 내각 구성하는데 골치 아프고 있죠 지금. 소인이 학도적 이사야. 소인이 도를 배우면 쉽게 부린다. 부림이 쉽다. 또는 쉽게 부린다. 부리기가 쉽다. 여기서 부린다라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계급 구조, 아까도 말했듯이 계급적으로 뭐 신분적으로 막 이렇게 지배와 피지배처럼 피지배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노출하는데 그게 아니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자기의 개인적 욕망과 공동체의 어떤 전체의 어떤 가치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그 뭐라고 할까 맥락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대선에서 왜 윤석열이를 막 이런 쪽으로 말씀을 아무튼 광주의 모 동네에서조차도 40%를 이제 지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목표가 의도가 뭐였냐?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재산을 늘리는 거잖아요. 이게 소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욕망은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재산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의 어떤 지향과 공동체의 이념은 내 재산을 내 이익을 과도하게 하는 걸 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이렇게 분배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기회도 평등해 줘야 되고 분배도 가능한 한 의미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공동체 의식이나 공동체 윤리 의식을 안 가지면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서조차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동체 이념보다 자기 이익에 더 몰두해 있잖아요. 매몰되고 심지어. 그러니까 그것도 또 배운 사람일수록 더 심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심하고 그게 뭐냐. 도를 배운 게 아니라 자기 이익 추구의 기술만 배웠다. 그러니까 소인이 도를 배우면 이 도라는 말은 결국 공동체의식, 공공윤리, 윤리의식 이런 것일 수 있죠. 그걸 배우면 부리기 쉽다라는 말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납득, 수용이 쉽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쨌든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계속 공동체의 그 가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죠. 무조건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과도한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 그건 또 고려해 봐야 되죠. 지금 우리가 그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를 겪는 게 바로 다 그런 일이잖아요. 말하자면 염치가 없는 게 다들. 자왈 2, 3자, 2, 3자 이렇게 몇 번 나왔지만 소수 일부 사람들을 그 앞에 있는 2인칭 복수를 말할 때 2, 3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얘들아, 여러분, 너희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언지야, 언의 말이 옳다. 이게 단정해 준 거죠. 단정해 준 거예요. 옳다라고. 저는 희지이. 전은 앞에 한 말. 그러니까 할개언 영우도 이 말은 희지이. 희지이. 여기 희는 놀이 희자죠. 놀이. 놀이희. 우리가 뭐 유희. 아니 왜 유희라고 씁니까? 유희. 유희. 그 호모루덴스. 인간을 유희하는 유희적 동물이죠. 무적, 뭐 이런 거. 특히 일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인간은 유희적 동물. 쉽게 말하면 인간은 노는 동물이다. 놀이하는 동물. 놀 줄 아는 동물. 그 헤르만 헤세의 유명한 소설 중에 유리알 유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왜 번역을 그렇게 했냐. 유리알 놀이, 유리구슬 놀이, 뭐 유리공 놀이. 아무튼 간에 그런 명령인 것 같은데 굳이 유희. 아무튼 간에 희는 놀다. 희극, 희곡, 희곡. 희곡이죠. 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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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곡. 또 공연예술, 연희. 공연예술을 연희. 희지이는 희는 놀린 거다. 놀린 거다. 이 글을 여기서는 언입니다. 이는 문장의 끝에 나와가지고 단정해 주는 느낌이죠. 좀 강하게 단정해 주는 느낌이죠. 놀린 거야. 농담으로 한 말이야. 너무 마음 쓰지 마. 이거 그냥 농담으로 해본 말이야. 참 대견하다. 너 이런 맥락을 지금 담고 있는. 이게 아마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준 것들은 그만큼 그 누구야 저 언언의 그런 이제 노력에 가상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사실 언언이 성질이 좀 성격이나 이게 좀 너무 고지고대로인 성격 같아요. 공자도 이게 네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약간 역설적으로 말한 건데 역설적으로 이런 거 보면 참 언언의 그 성향도 더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자유가 그 공자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공자의 어떤 말투, 말버릇 이걸 아직까지도 잘 습득을 못 해가지고 공자의 어떤 그런 너스레 이런 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정색하고 말하자면 웃자고 한 말을 너무 서운하게 들었던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무성현가, 그래서 무성현가라는 그 수어가 성어처럼 됐어요. 무성현가. 무성현가,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전라북도에 가면 신태인이라는 데가 있죠. 신태인, 정읍 쪽인가요? 신태인. 하여튼 신태인 정읍인데 그 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면 그 정읍하고 신태인 그 중간쯤에 무성서원이라고 있어요. 무성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으로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9서원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이제 이 무성서원입니다. 여기 무성서원을 모시고 있는 인물이 최치원인데 이 최치원이 여기가 이 지역이 그 정읍 그 지역이
신라 후기 시에 그 지역이 태산군이었다래요. 제 지역이. 그래서 그 제치원이 그때 당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신라로 귀국해가지고 그 육두품 출신이었기 때문에 출세를 많이 못하고 뭐 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아봐도 그 본국에 있는 사람들의 카르텔이 너무 강고해가지고 출세를 못하고 너무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태산군 그 당시로는 상당히 그 삼국시 아니 신라 말기니까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제 지방의 군벌들이 다시 준동하고 이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치안도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역이 후백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준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아주 험한 곳으로 이제 발령됐죠. 그래서 태산 군수를 지냈다고 해요. 제치원이. 그래서 태산 군수를 지낸 그 어떤 연고를 따서 요 지역에 후대에 와서 이제 무성서원을 지었고 여기에 송순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양돼 가지고 요 정읍의 요 서원에서 이제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면서 면항정 그다음에 좀 하겠어요. 송순의 정극인이 배양됐다. 그 면항정으로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뭐 신정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가사 송강 정책과 관련된 가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역으로서 나타나죠.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불우헌곡 정극인의 그 불우헌곡과 그 유명한 상춘곡은 우리 그 교과서에서 나왔죠. 상춘곡.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무성서원인데 그 무성서원을 구성하고 있는 보통 서원들은 전학후묘라고 해가지고 옆에 이제 강학하는 공간이 있고 뒤에 보통 그 사당이 있는데 이 무성서원은 특이하게 아마 절을 활용했는지 몰라도 이게 동서로 배열이 돼요. 그러니까 서원 사당이 아마 옆에 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근데 아무튼 요 앞에 큰 강당이 있는데 어떤 대부분 서원이 보면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큰 강당이 있어요. 뭐 전체적인 집회를 하는 예를 들어 병산서원의 만대로 또뭐 피람서원에 가면 확연루라고. 근데 여기에 그 무성서원에는 현가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현자를 이렇게 어, 현가루. 요 무성서원과 현가루 이렇게 연결돼요. 이런 것들도 여기 논어의 여기서 전고를 갖게 됐죠. 한번 가보세요. 그 무성서원 규모가 되게 작고 아담하고 정치가 있고 좋습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자, 조금 더 할게요. 오늘 뭐 이렇게 좀 큰 행사 때문에 조금 어수선해가지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좀 어수선했는데 뭐 그냥 휴식 없이 조금 더 해가지고 한 50분쯤에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분에 맞춰드리겠습니다. 공산분료 이비반하야 소연을 자이욕왕 이러시니 자로이 불렬왈 말지야이니 하필 공산시지 지야 실이 있고 자이왈 부소화자난 이 기도제리요 여유용화자인된 오기위 동주호인저 공산불료의 비로서 반하야 소하야늘 자이 왕코자 하듯이니 자로이 열치 아니하야 가로되 갈데 없을 따름이니 어찌 반다시 공산시에게 가실이 있고 자이 가라사대 나를 소하는 자는 어찌 한갓하리요 만일 나를 쓸 자이 있을진된 내 그 동주랄 할진저. 공산불료는 계시의 읍제였다래요. 그러니까 양호나 공산불료나 같은 급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이 말하자면 계시의 그 노나라를 이루고 있는 뭐 맹시, 숙시, 계시, 뭔시 있는데 이 가운데 계시가 있고
이 계시 밑에 공산, 양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공산 분류 역시 계시의 업체였다. 요즘 말하면 군수나 면장급이었다. 그런데 그 B 땅을 가지고 이는 차지하다, 근거하다, 쓰다, 이자가 쓰다는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B 땅을 써서 이런 의미니까 B 땅에 의지해서, B 땅에 의거해서, B 땅에 근거해서 B 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서 여기서 배반하다 이런 의미죠. 원래 이 반자는 어쨌든 지경, 땅을 갈라놓는 그런 의미인데, 왜냐하면 나눌 반자에다가 반할 때가 반할 때 앞에다가 밭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반 가르는, 이렇게 분할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요 의미가 된 거예요. 모반하다, 배반하다. 모반하다, 배반하다. 그러니까 계시의 업체였는데, 그 B 땅에 파견된 업체였는데 B 땅을 자기가 차지하고는 계시에게 항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춘추시대 상황이 제후는 왕에게 대들고 대부는 제후에게 대들고 대부의 가시는 대부에게 대들고 이런 꼴이 됐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저지난주인가요? 배신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면 3대에 가서 3대도 못 간다 그런 말이 그 배신이 바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B 땅을 근거로 해서 반역을 일으키고서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재가 필요하니까 불렀는데 공자도 그 인재 중에 하나로 이제 언지를 받은, 말하자면 그 스카웃 되려고 한 인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자욕왕 공자 선생님이 가려고 했다. 자, 요 맥락 보세요. 전에는 이제 위나라 위령공하고 막 가가지고 위령공한테 잘 보여가지고 남자 위령공의 그 후처인 남자한테 잘 보여가지고 막 그 위령공 위나라에서 뭐 한자리 해보려고 막 그러다가 격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양호한테 되기도 하고 막 공산불교한테 스카웃 되기도 하고 그래도 뭐 불러주니까 뭐 가지 뭐 이런 사고방식 생각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 공자 참 상황이 그랬죠. 심각했죠. 자, 이런 걸 봐야 이런 그 공자의 그 상황, 형편, 실존적인 형편 이런 걸 봐야 참 느낌이 공자가 왜 그리 좀 사회의 어떤 변혁을 꿈꿨는지. 자, 그랬더니 자로가 기뻐하지 않았다. 자로가 참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논어에서 그렇죠. 적어도 공자가 이런 그 약간 무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무인 기질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단호하고 단도직입적이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막 그래요. 자로가 바로 그런 인물인데 이 불열 이 말은 격이 떨어집니다. 이거 우리 말하자면 그 친구에서 그 유호성이 했던 말처럼 쪽팔립니다. 이거 하필이면 갈 데가 없으면 그만 차라리 안 가지 뭘 그런 제한 그런 데 갑니까? 지금 그 이야기죠. 불열 말지야 이 말이 바로 자로의 불만을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여기서는 없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지는 아까처럼 여기서 가다라는 동사예요.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으면 그만이다. 이 말. 그만이다. 갈 곳이 없으면 그만이지.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지야 하필 공산시지 지야. 하필이면 공산시에게 가십니까? 해서 문장이 지금 공산시 지야 이렇게 돼 있죠. 야는 문장 끝에 나온 어기사고 그리고 실제 동사가 요거예요. 가다. 그럼 이게 목적어죠, 실제로. 약간 그 구조적으로 이 지가 한 구조를 만들어줬는데 동사 목적어 구조로 만들어준 역할을 했는데 공산시에게 가십니까? 공산시가 가는 것입니까? 공산시가 가야 하는 곳입니까? 지가 여기 동사입니다. 요게
요 지가 요 두 가지를 공산시라는 목적어와 지라고 하는 동사를 동사 목적어 그 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산시에게 가십니까? 하필 어찌 반드시 어찌 굳이 반드시 공산시에게 가십니까? 자왈.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죠. 부 소화자 있는 이 기도제. 요런 문장, 요 문장이 좀 흔한 문장은 아닌데 보면 부소화자, 부소화자 이 기도제. 자, 여기 이가 들어갔죠. 보통 문장에 이가 들어오면 병렬 접속사인 예가 흔한데 이런 경우는 병렬 접속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 문장 문법적으로 조금 기능을 어떻게 좀 달리 설명. 요거는 결국 주어구고 요거는 수어구처럼 만들어졌어요. 그 이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자는 어찌 공연하겠는가. 이거 쟤는 이제 그 이런 의미죠. 특히. 그러면 어찌라고 하는 의문부사 때문에 의문부사 때문에 이것이 의문문이 된 거죠. 제가 제 이렇게. 그러면 도가 실제 의미 수로적 의미를 갖는데 도는 헛될 도자니까 특별한 뜻 없이 공허하게 공연히 뭐 특별한 의미 없이 뭐 이런 의미입니다. 도가. 도는 비어 있다 이런 뜻. 아니 공허하다 안 가졌다 이런 의미.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어 도보 그러면 말을 안 타고 걸어가는 걸 도보. 말을 안 타고 도수체죠. 도수치료, 우이도식. 근데 소화자는 이게 이제 소아라고 나를 부르는다는 동사 목적어 구를 통해 가지고 주어가 됐죠. 그럼 이럴 때 요 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주어와 수어 사이에 주어구와 수어구 사이에 이가 들어가 가지고 문장을 주어 수어로 연결해 주면 이런 약간의 저 뭐라고 할까 이제 조건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조건적.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 자는 어찌 그 한갓된 것이겠는가? 나를 부르는 자는 부르는 자는 자가 어찌 한갓되겠는가? 그러니까 특별한 의도 없이 불렀겠는가? 어떤 의지나 뭐 말하면 큰 그림도 안 그려놓고 나를 불렀겠는가? 이런 맥락이죠. 그래서 여유용하자 이제 여긴 조건이죠. 만일 있다 용하자 나를 쓰는 자 만일 나를 등용하는 자 사용한 자가 있다면 있을진된 있다면 이 말이 여가 오 기위 동주호 요게 이제 공자의 실제 말하고자 하는 실 내용인데 오 기위 동주 호는 역시 이제 여기서는 그 주어의 어떤 의지라든가 어기예요. 어기죠. 그래서 하겠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기를 나타내고 여기서 오는 나죠. 내가 동주를 하겠다는데 동주를 하겠다는데 동주는 이 우리가 서주 동주라고 하는 역사적 용어의 동주는 이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에 주가 망하기 전까지를 동주하고 춘추 시대 이전을 서주 이렇게 가지고 주의 정법 체제가 국가 질서가 됐을 때는 서주 시대였고 그 주의 정법 체제가 붕괴되어 가던 시기는 동주 시대. 서주와 동주를 가르는 기준은 그 주의 어떤 도읍이 이 호경이라고 하는 서쪽에서 박읍 호경 그쪽에서
낙양으로 옮겨간 그 시기가 이제 동주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이제 같은 한 왕조의 이름이 서한, 동한 뭐 하듯이 서진, 동진 하듯이 이렇게 같은 왕조의 이름이 서와 동 또는 남과 북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왕조의 어떤 망명정부 같은 형태죠. 주 역시 그 서쪽의 견융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의 그 진출 때문에 이 주류 세력들이 억양에서 낙양으로 지금 러양이라고 하는 산서도 그쪽으로 옮겨간 요 시기부터를 동주 시기라고 하는데 동쪽으로 도를 옮겼다 해가지고 동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 동주가 아니고 동쪽의 주 이런 의미에서 주라고 하는 공자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주의 체제를 동쪽에 이런 그래서 이건 부사적인 동쪽에다가 주나라를 만들겠다. 동쪽에 주. 그러면 기는 뭐냐? 약간의 그 장차 뭐 이런 의미가 돼요. 장차. 내가 장차 동쪽의 주나라를 만들겠다. 약간 지시적 의미를 갖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말한 사람의 주관적인 태도와 결부되어 있죠. 그래서 기가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조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기서는 약간의 어떤 그런 장차라고 하는 약간의 어떤 다짐 같은 거 이런 것에 뉘앙스를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기위 동주호 내가 장차 동쪽의 주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공산분료 정도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비땅이라고 하는 작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을 해가지고 내가 잘 다스려가지고 주나라와 같은 주와 같은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어서 점차 사회를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겠다. 그럼 작은 규모라도 이렇게 되면 점차 여기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 그 중국 세계가 중원의 세계가 점차 이상적인 사회로 이상적인 질서를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상당히 낙관적 희망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장이 문인어 공자한데 공자의 말 능행오자어 천하이면 위인의니라 청문지 공왈 공관 신민해니 공즉 불모하고 관즉 득중하고 신즉 인임원하고 민즉 유공하고 해즉 조기 사인이니라. 자장이 인을 공자께 묻자온데 공자가 가라사대 능히 오자를 천하에 행하면 인을 하염이니라. 청컨된 묻잡노이다 한데 가라사대 공과 관과 신과 민과 해니 공하면 못지 아니하고 관하면 중을 득하고 신하면 인이 임하고 민하면 공이 있고 해하면 좋기 써 인을 사하리니라. 자장이 공자의 제자 자장이 인을 물었습니다. 공자에게 인을 물었죠. 그때 공자가 말하기를 5가지를 할 수 있으면 천하의 5가지를 시행할 수 있으면 인이 된다. 인이 된다 이 말이죠. 인을 한다라기보다도 이 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 인이 된다. 인이다. 인을 하는 것이다. 뭐 여러 그런 맥락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위라고 하는 것은 개사에 가깝게 보이니까 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매끄럽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문지 청은 이제 청한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자기 어떤 공손한 태도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묻습니다. 5가지를 물었어요. 5가지를 청하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공과 관과 신과 민과 해다. 공손함, 관대함, 신임, 민첩함, 혜택 뭐 이런 것들. 공손하면 불모하고 그래서 모는 업신여기다 뭐 모욕 뭐 이런 의미니까 공손하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내가 공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사람도 공손한 그 지도자, 공손한, 근데 안 그런 것 같죠. 아, 어이없죠. 근데 아무튼 간에 좀 조금이라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공손하게 대하는데 무례하게 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공손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여기서 업신여기지 않는다, 내가 업신여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기는 수동의 의미죠. 한문은 이렇게 능동인지 피동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상황에서 이제 따라서 해야죠. 내가 공손하면 내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상대방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나는 나로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거죠. 특득중 너그러우면 무리를 얻는다. 그러니까 지도자 또는 공직자 또는 신분이 높은 사람, 영주, 아무튼 간에 이 높은 사람이 관대해요. 관용이 있고 톨레랑스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오게 되고, 지금은 사회가 워낙 복잡하고 또 뭐 인프라 갖춰져 있고 또 그 민주 시민 사회가 돼가지고 이게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먹여 살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 너나 뭐 남부여대 한다고 그러죠. 애를 얻고 아이들은, 남자는 뭐 등에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찾아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부국 강병이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사실은.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한다는 건 뭐겠어요? 세금을 거두거나 권력 행사하거나 이런 여러 맥락 속에서 관용을 베풀어요. 그러면 득중 무리를 얻는다. 신즉 인임은 신뢰가 있으면, 신의가 있으면, 신의를 가지면, 신의하면, 인임은 사람들이 그에게 여기 이름은 맡길 임자지만 의지한다, 의뢰한다, 자기를 의탁한다, 뭐 이런, 그러면 권력을 위임한다, 뭐 여러 가지 되겠죠. 그러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여러 덕목 중에 하나죠. 그러면 신의가 있으면 사람들이 인이 그에게 의지한다, 그에게 맡긴다, 그에게 의지한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 생산자 민보다도 약간 더, 좀 더 그런 맥락상으로 부르주아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즉유공, 민첩하면 아주 빠르게, 발빠르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적을 갖게 된다. 공적을 얻는다. 공을 세운다. 공을 가진다. 혜즉, 혜택을 주면, 사랑을 하면, 은혜로우면, 자애로우면, 이 말이죠. 족이사인, 족이사인, 요건 한번 설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족, 이, 사인이다. 사인은 사람을 부리다죠. 족은 여기서는 족희라고 했기 때문에, 족희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건 부사어죠. 부사. 그럼 이 맞죠. 이것은 이는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를 써서 사람을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애로우면 충분히 사람을 부를 수 있다. 그 자애를 가지고 그런 맥락입니다. 그것으로서 충분히 사람을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공직, 공무원, 또 지배층, 영주, 오너, 요즘 말하면 오너, 이게 제일 그럴듯한, 영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오너가 아주 적합한 말이에요. 오너가 뭔 덕목을 가져야 되느냐? 이 5가지 덕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 신민. 그러면 자기 그 고용된 사람, 피고용인하고 잘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좋은 일을 잘 할 수 있다, 뭐 그런 면이 되겠죠. 자, 오늘 참 처음에 몇 가지 그 기술적 문제 때문에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끝날 때 좀 돼가니까 익숙해졌죠. 문장도 익숙해지고 또 내용도. 어쨌든 뭐 우리가
논어를 어떻게 보자라고 하는 제 나름의 어떤 기준을 뭘로 적었냐면 논어를 언어로 보자. 물론 지금 현재 실용적인 언어는 아니지만 이것 역시 언어로 접근하면 되겠다. 그러면 논어에서 공자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상적인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폭넓게 관련된 책들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논어에 말했던 공자의 그 텍스트가 더 자세하고 깊은 여러 맥락 속에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